네, 김태호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세요? 아닙니다. 사무실입니다. 아, 사무실이세요? 그 뒤에 골든 브릿지인데 예, 제가 샌프란시스코 아, 갔다가 건넜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군인이세요? 네, 현역 군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어느 지역, 저기 군사 비밀입니까? 어느 지역? 지형은 서울입니다. 아, 서울이요? 네, 근무지가 서울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병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병참입니다. 병참, 예, 저는, 군수직년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겁니다. 아니, 왜냐면, 군수 물품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다, 요즘.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소위 말해서 그 비품 관리나 이런 것도 다 그 뭐냐 네, 데이터로 막 관리하고 그런 수준인가요? 요새 군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을 줘야 되는 이 임무라서, 그런 복지 그러면 역할이, 재미없죠. 제일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저기 뭐야 저는 헌병대에 나왔는데요. 요새는 뭐 저 군사경찰이라고 헌병대라는 용어는 안 쓰죠? 군대에서. 네, 안 씁니다. 군상경찰이었습니다. 네. 저는 98군번이라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네, 야, 몇 년 전이야, 항상, 막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와, 진짜. 네. 나름, 소위, 죄송하지만, 우리 김태형아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딱. 올해 47입니다. 그럼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네, 연배가. 저도 병사로 99년 군번이라서, 아, 그러면 더더욱 더 98년, 99년 막 이때 하고 분위기하고 지금 2025년 분위기하고 이렇게 확실한 대비가 되겠네요. 네, 확실히 데뷔해야 됩니다. 오. 음. 아니, 근데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2025년에 뭐 BTS가 빌보드 1등을 하고 뭐 로제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다가 90년대 음악 들으면 왠지 그때 감성이 막 생각나면서 아련하기도 예. 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90년대 노래.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노- 예. 요즘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요즘 노래 뭐 나오는 거 몰라. 이게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게 분명히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예, 뭐라 부르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못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알아듣습니다. 그 유튜브 뮤직이라고 유튜브 프리미엄 이거 신청하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 재밌는 게 그 후로 오랫동안인가 신승훈 가수 그 아, 노래를 해놨더니 네. 그 비슷한 그 시대의 노래를 쫙 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듣다 보니까 갑자기 포지션 노래가 막 나오고 언제적 포지션이야 어, 이거 막 네. 요새 뭐 노래 좋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포지션 뭐 네, 약간 노래 나오고 야, 노래가 이렇게 괜찮았나? 뭐 이런 좋습니다. 생각이 예. 했었는데, 그런 어떤 아련한 재미는 좀 없으세요? 지금 2025년에 군생활 하시면서 99년 뭐 이때 다시 딱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 뭐, 너무 바쁩니다. 그래요. 너무 바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우리 학원님도 그러겠지만, 제가 병원으로 입대했을 때 26개월 했거든요. 6686 했었는데, 저도 26개월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8개월 한다 그랬나? 네, 맞습니다. 그럼 18개월 하면 예전으로 따졌을 때 상병일 때 제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6686이니까. 그렇지. 상병도 끝나기 전에 제대를 해버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음. 요새 병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일 제대,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딱 드는 느낌이 요새 병장들이 제대로 뭐 가면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 제대로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냥 안 합니다. 네. 간단하게 안 합니다. 안 해도 못하는 되니까.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어차피 안 해도 시간은 가니.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름 군번이면 제가 7월 군번인데 음. 여름 군번이면 어쨌든 여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은 나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한 번 요,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대하기 전에 겨울은 두 번 나야 요즘, 되고. 요즘 입대할 때 그 계좌를 두 번 나고 나머지 한 번입니다. 야, 두 번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뭐 혹한 훈련도 두 번은 받아야 되고 예, 유격 한 훈련도 세 번. 번은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계속 돌면서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익는다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거기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이등병들 눈에 딱 봤을 때는 막 와 병장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 그러시군요. 그냥 아 추억으로. 네. 그러니까요. 최은미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비디오 오디오 안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저번 주 월요일 날 퇴원하시는 거 보고, 네. 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으셨을 때 회복을 잘하고 계신다고. 예, 예, 예. 음.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김태환님은 아, 못 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솔직히 너무 양이 방대해서 네. 뭐 하다가 중간중간 하다가 법이 막 찾아봤는데 너무 넓어서 법 찾다가 법률 찾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음. 공부하는데도 법령이 계속 나오니까 법령을 찾다가 제가 또 이 분야에 또 처음이라서 그렇죠, 이해도 안 될 그렇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그 새로운 분야라. 맞아요. 여기 잠깐 보이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저기 한참 공부할 때 봤었던 형 보이시나 모르겠네. 헌법 총론이란 헌법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걸 왜 보냐면 사람법도 굉장히 방대한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결국에는 행정형법이니까 형법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따르거든요. 근데 아, 산업법만 딱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내에 제정돼 있는 법이 3천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방대하거든요. 가장 많아요. 이게 조문수만 따져도 2천여 개 정도 넘고 그리고 행정규칙이나 이런 게 막 엮여져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것만 보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 딱 제정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업에서 중처법 이해를 전혀 못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면책 규정이 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으로만 따지고 보면요. 이거 공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제처 홈페이지 보이세요? 네, 화면상? 예. 중대재해처벌법 해볼게요. 그럼 여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이 법은 이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법률을 보면 조문이 법률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 해가지고 16개밖에 안 되고, 그러면 시행령 자체는 조문이 13개. 그러면 법률하고 시행령까지 합쳐봐야 29개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음, 각각의 조문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통령령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29개밖에 안 돼요. 각 잡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한 15분? 한 20분이면 다 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중처법의 대부분의 것들이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법을 음, 모르면 중처법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방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또 형법 총론, 강론 이런 거 이해 못하면 또 나중에 이제 벌칙 규정 들어갔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 제가 한 학기에 걸쳐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산업안전보건법의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든 좀 설명드리려고 막 설명드리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고 갔고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계속 가는데 음 우리 강의를 가다 보면 강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너무나 이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못 가질 것이고 아니면 수준이 너무 낮은 내용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또 관심이 안 가질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구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준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하는 게 산업재해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보나마나 뻔할 거고 산업재해 사례를 딱 보여드리고 이거 산재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산업재해입니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직도. 이게 현실 세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자, 산업재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조치가 안 얘기예요. 돼. 산재가 일어나면 어떤 뭐 보고 의무가 있고 보고 의무는 언제 안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뭐고 또 산업재해는 예방 영역이니까 예방에 실패했을 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고 조사에 관련돼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이런 안전관계 법령들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되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김태호 군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어렵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적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령 시간 예를 많이 걸릴, 네? 그러기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2학기 때 제가 새롭게 과목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AI 시대의 안전이라는 교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AI가 지금 챗 GPT부터 시작해서 뭐 3.5, 4.0 버전 계속 업데이트되고 구글에서 제미니 막 내놓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건 확실해요. 음, 머신러닝이 학습되고 이렇게 강화학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물리적인 순수하게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없어질 거냐? 그러진 않죠. 남아 있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장에 사람이 존재하면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다른 직업군들이 이제 점점점 쇠퇴하고 다른 걸로 대체됐을 때 안전보건 관련되는 이 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거죠.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할 정도의 가치는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 접하셨으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어렵죠. 어, 지금 만약에 처음 접하셨으면 법률에 175가지의 조문이 있는데 각각의 얘네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각각의 장이 의미하는 바도 모르고 뭐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에, 음.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충격받을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 충격 안 받습니다. 예. 에. 충격은 뭐. 그리고 제가 지금 5년 넘게 강의 중인데 어, 평균 점수가 지극히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충격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한테는 또 제가 이번 주에 과제 또 내지 않았습니까? 과제 잘 하시면 또 거기 또 아무래도 변별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우리 김태호 군님 우리 군인 정신이 있는데 90년대 군대 다녔으면 군대를 다녔댄다. 군 생활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데 결혼할까요? 판례를 그 과제에 네. 그 중대재해법 판례를 보냈는데 판례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판례가 많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뉴스에 나오는 것 말고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서. 제 판례는 아니고 사례 위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중대재해 사례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판례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었던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민이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주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쓰는데 3주 전에 뭐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저기 창원에 야구 보러 갔다가 자매가 야구 보러 갔다가 구조물 낙하한 거에 맞아가지고 둘 다 아, 공태에 자. 빠졌는데 한 명은 죽었습니다. 언니가 죽었어요. 근데 자매. 그것도 중대재해입니까? 어, 그 애매한 것 같은데. 우리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를 얘기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중대재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양 법에서 똑같이 중대재해 요소로 삼고 있는 기준 자체가요. 사망자 1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다. 그럼 무조건 중대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봐야 될 건, 그럼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냐,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피해자가 음, 시민이잖아요. 시민재해네. 시민재해네.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갔다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서 사업장이라는 음,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업무와 관계된 일을 하다가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거는 적용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례. 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잘 아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전문가의 비교를 잘 해보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러면 전문가 의견도 나올 거고 어떤 전문가 누군 뭐 어디 무슨 법학 전문 대학원의 어떤 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많이 보시고 이게 이런 부분은 이런 요소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음, 회사 이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예.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분량 위주로 승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3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걸 제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분량 막 아무 이유 없이 분량 막 늘려버리면 오히려 감점입니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과제를 수행한 우리 학우님들의 의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걸 통해 내가 뭘 깨달았고, 요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인터넷에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복사해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분량만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점이고, A4 한 장이어도 되고 반장이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량이 아니라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떤 거를 깨달으셨고 어떤 거에 대해 생각이 많이 늘어났는가. 요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분량이 중요하지 않고. 단 한 줄이어도 물론 단 한 줄만에 본인이 느꼈던 그런 해안이라든가 이 느낀 점을 아주 잘 쓰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분량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기준 척도는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사관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가 꺼져 계셔가지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 키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저기 김태환님 왜 가로 본능하다가 음. 세로 본능하다가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공간. 뭐좀 확인할 게 있었어. 예, 예, 예. 최영미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부담이 좀 덜 하시지 않으세요? 예. 예, 무조건적으로 분량 많이 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 한 페이지 하시더라도 아니면 반 페이지 하시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시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인터넷에 떠도는 거 막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고 자기 의견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이 과제의 목적이 전혀 아니니까, 예, 실제로 수행하시면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도 많이 들어가 보시고,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6월 1일부터 또 개정되거든요. 개정되면서 새롭게 조문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되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럼 그런 걸 찾아보시면서 또 느끼는 게, 아, 요런 사항을 따져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9조가 있는데, 39조에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대해서,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질병에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요소가 6가지가 있었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그게 7가지로 늘어난다. 일곱 번째, 폭염이나 한파 등의 외부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데 있어서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새롭게 들어왔다. 이것이 지금 바라보는 바는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들어왔을까? 여태까지 81년부터 2025년 6월 1일 이전까지, 즉 5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야외에서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야외 장시간 노동에 있어서 보호 조치를 전환하고 있지 않다가 왜 요번에 이게 왜 들어왔을까?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 법에서 가장 강력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39조에 왜 들어왔을까? 그러면 당연히 어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조문 개정 이유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당 고용노동부 들어가가지고 그 관련돼 있는 주무부서에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들어가 다 읽어보는 거죠, 또. 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무부서인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바라보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보건조치라고 하는 게 이 맥락상 방향은 여길 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아니면 음, 관련돼 있는 다른 노동관계법을 읽어보실 때 훨씬 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거 하고 소위 어떤 맥락을 짚어가면서 읽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니까요. 우리 김태하고 님도 이제 전역하시고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하시려고 또 이렇게 입학하신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안전에 좀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군부대에서도 이 안전에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보직 자리도 있고, 그걸 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누리고. 지난 학기에 제가 저기 논문 심사했던 분 중에서 군부대 위험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서 제가 논문 심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군부대 내에는 관련된 법령이 없더라고요. 법률이 없더라고. 없습니다. 법률이 훈련 받고 다 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예. 이상하다. 너무 기형적인데? 근데 그것도 우리 김태형 님이 이제 산업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게 체계가 딱 잡히면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이상한 거죠.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 근거 음, 왜 근거 법령이 없지?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전혀 강제적이지 않은데? 이런 게 너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야, 외국에 있는 법에서는 외국의 군법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비교법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여러 이게 가지.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서 관심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실력도 올라가고 그래야 나중에 비교법적으로 비교도 하는 거지. 이 과정에 송두리째 빠져버리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음, 미국에서는 뭐 오샤 규정을 따라가지고 자체적인 규정이 있다는데 그게 있는지도 전혀 궁금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최은미 학우님 혹시 과제 관련해서 궁금한 건 많이 풀리셨어요? 네. 그 시험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거나 뭐 이런 게 좀 없으세요? 제가 오답 볼 때, 이제 제가, 이게 왜 틀렸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분명히 사업장이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작업장하고 사업장하고 문제 풀면서도 헷갈렸더라고요. 맞아요. 자격증이랑 사업장이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조문 같은 경우는 작업장 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사업장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분이 안 돼 버리면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할 때 되게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 MSDS 이거는 사업장 단위인지 작업장 단위인지 헷갈려 버리면 그럼 우리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사용하는 MSDS 자체를 어디다 게시물 비치해야 될지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 이게 사업장 단위인지 작업장 단위인지 몰라 버리면 소위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해염 요인 파악하는 부분부터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이 해당 근로자들한테 전파해야 되는데 즉 이 인포메이션 내용 자체를 쉐어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장단인지 작업장단인지 몰라버리면 네,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헤매는 거죠. 네. 네. 군부대 알아스 그게 클래스를 변형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크라스도 되게 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툴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음. 직접 고용 여부 그렇죠.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고용에 한정되어 있다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리긴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39조는 이제 보건조치고 38조가 안전조치인데, 그러니까 산업재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가스, 원재료,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해서 상해, 부상, 아니 상해, 부상이 사망, 부상,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는 거. 이게 산업재해인데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38조하고 39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38조는 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39조는 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38조 보건조치를 보시면 거기에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될 그 위험을 방지할,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용어로 제가 유해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38조에서 세 번째 위험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소적인 위험성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왔을 때, 즉 어느 원청 사업장에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와서 동시에 같이 일을 할 때, 만약에 직접 고용 여부만 생각해 버리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서 대책은 할 사람이 책임 주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예, 지금 김수련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게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해당 법령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아까 김태형 의원님은 비교법적으로 뭐 미국이랑 영국이랑 막 이런 군법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했을 때 좀 웃으셨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게 버겁죠. 왜냐면 우리나라 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외국 법하고 비교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러려면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작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과제 수행한 건 아니고 어느 전문가 집단이 어디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과제를 진행한 거 자체를 제가 소위 말해서 자문하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근데 그때 어처구니 없는 게 많이 일어났던 게 비교법적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프로젝트 수행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비교법적 연구예요. 그럼 비교법적에서 중심이 되는 법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의 5개 법령을 비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서를 봤을 때 너무나 어이없었던 건 이분들이 우리나라 법을 잘 몰라요. 산업법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고서가 완전히 뭐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신랄하게 아주 비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 그럼 최근에는 단순 안전 교육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현장 관리 실행까지 봐야 하는 방향을 강화되고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이 단순 안전 교육만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수도 없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건설업에서 뭐 붕괴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예전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가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법에 있는 사항 중에서 이 사람들이 안전을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교육이니까 교육 관련된 자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안 하면 처벌이 되니까 사람들을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실제 서류만 조작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설공사 현장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공사 비용 줄이는 거예요. 공사 비용 줄이려면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공기를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기간 자체를 확 줄여버리면 당연히 비용 자체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육하려는데 이 교육 시간도 막 줄여버리고 와가지고 교육장에 앉혀만 놓고 서로 조끼 바꿔 입어가지고 옆으로 한번 다시 찍고 막 이걸 몇 달치를 그냥 막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김수련 학우님 말씀하셨던 그게 정확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이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비교법적으로 차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행정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입니다. 네. 그 소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음에 제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 자기규율 예방 체계. 네. 그래서요, 제가 예, 약간 시간을 들여서 좀 광고 하나 하면 요번 학기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특강이 있어요. 현직 변호사분은 김영기 변호사님이라고요. 그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책을 쓰신 저자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된 팀의 팀장님이신데 현직 변호사님이시고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와가지고 특강을 해주시기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요번 한 학기에 산안법이나 우리 커리큘럼 마지막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또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과제까지 잘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궁금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참여해서 실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면 현장에 살아있는 그 지식을 또 받을 수 있으실 거니까 시간이 되시면 가급적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거리상 그리고 여건상 참여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가지고 질문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김태호 의원님은 서울에 계시면 참여하시는데 좀 어렵진 않으시겠네요. 토요일 날 할 건데. 또 근무를 보셔야 되나요,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제가 또 주말부부에서, 아, 주말부부라서, 예. 그럼 댁이 어디시죠? 댁은 서울 끄트머리 있습니다. 뭐 장난해요. 서울 끝머리 있으면 뭐 토요일 날 올 수도 있는데 난 또 뭐 어디 멀리 가는 줄 알았네. 어쨌든 뭐,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서, 네. 거리상, 뭐, 인문상, 주말부를 하고 있어서, 주말을 웬만하면, 가족들과 보내려고 노력 중인데, 한번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댁이 어디신데요? 서울 끝머리? 고양시, 바로 붙어 고양시. 있는, 예, 지금 근무하시는 데는 어딘데요? 과천에 붙어 있는 쪽, 과천이요? 예. 과천에서 거의 서울 들어가면 얼마나 과천 걸리죠? 2시간 걸립니다. 집에 가려면. 아니, 아주 멉니다 그래. 아니 뭐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최영미 아버님은 댁이 어디시라 했죠? 제가 이제 평소에도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이제 얘기하다 다 까먹어가지고. 영남 양산요. 그죠. 양산 양산. 정도 되면 제가 아유 그러시군요. 예,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돼서. 그죠. 양산은 모르겠고 양산. 근데 고향이면 좀 예.
건대인데, 건대에서 얼마나 걸리죠, 고향까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잠깐만. 1시간 반. 네, 뭐,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김민사고님은 댁이 어디세요? 경북 김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북 김천은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걸리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3시간 정도, 어, 3시간, 네, 3시간 좀 넘게 걸리고. 경북 김천. 김천 옆에 뭐 있어요? 구미 대구가 가깝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니까 확 오네. 아, 뭐네요. 네. 김천은 뭐가 맛있습니까? 김천은 다 맛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 일 때문에 대구 가면 저는 대구 갔을 때 막창은 꼭 먹고, 뭐 이런 거, 남부 네네. 가면 네. 곰탕을 꼭 먹고 이렇게 오듯이, 뭐, 혹시 김천 하면 뭐 꼭, 아, 여기는 요거는 진짜 여기만 별미로 먹을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지뢰 흑돼지가 맛있고요. 아, 흑돼지. 네. 지뢰 흑돼지가 맛있고, 과일이 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네. 근데 과일이 다 맛있더라고요. 어. 우리 김태형 아버님, 그, 고향에는 뭐가 맛있어요? 네? 고향에는 뭐가 맛있어요? 딱 없는 것 같은데. 그 먹은 게 별로 없어 그닥 뭐 없는 것 같습니다. 특징 있게 있는 먹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미 아버님은 양산은 뭐가 맛있죠? 여기는 딱히 맛집이라고 할 데가 없어요. 그, 저기, 예, 예.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생각하시면 김천을 꼭 가시라고 다 맛있다니까. 아니, 제가 올 하반기에는 막 지금 그 강의 요청 예약 들어온 게 뭐 창원이 있고, 구미도 가야 되고, 막 동해 저쪽도 막 날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제가 요번에 그래도 차를 지금 샀어요. 아마 요번 주 금요일 날 올 것 같은데, 전기차로 바꿨어요. 오, 이게 지금 뭐야,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유류비만 한 120만 원 나오니까 이게 저기 뭐야 톨비까지 해서 한 150만 원 쓰니까 이게 도저히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좀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갈아야 되죠. 그리고 뭐 타이어도 지금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이어도 두 번이나 갈았고 뭐 이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하반기에 이렇게 지방 많이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떻게 기회가 잘 맞아서 또 김천 갈 수도 있으면 한번 또 김천 가서 또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 최은미 아버님 계시는 데는 맛있는 데 김천 없, 꼭 오십시오. 예, 예. 최은미 아버님 계신 데는 맛있는 데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강의 안 잡고 딴 데로 가는 걸로 죠 우리 그 김민수 아버님은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잘 못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잘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 물어보니까 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평균 좀 이하입니다. 저는. 과제하고 기말고사 잘 보시면 아이고, 예.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 좀 이렇게 또 부스트업 하셔가지고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AI 시대의 안전이라는 교과목을 설계를 막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막 좋을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 보고 점수 보고는 다 허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또 과제하고 그 말이 기말고사 있습니다. 어, 그 괜찮습니다. 말이. 그리고 또 제가 김태하고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죄송하지 없고 잘 본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김태하고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해 놓으면 적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무적되는 데는 아주 좋은 거고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관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심리에 관한 부분이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강의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왜냐면 최저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조건에 있어서 적정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법 밑에, 시행령 밑에 이게 노동부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확인하는데. 네네. 막 그 찾아서 다 막 들어가, 법령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뭐 또 부침도 나오고 뭐 또 그 안에 또 뭐든 또 시행령 몇 조에 또 그걸 또 클리어하면 또 화면 또 나오고 화면 네. 나오고 화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찾다 보니까 이게 어디 찾았다 내가 뭘 찾으려 했지 다시 역으로 가고 하다니까 이게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찾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법령의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데.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야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윤곽이 지금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니까 지금 찾다가 막, 내가 뭐 찾고 예, 있었지? 찾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하시는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프레임 자체를 딱 만들어 놔야 이다음부터 뭔가 딱 보면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걸 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사법고시 하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공법이 다른 게 우리는 이 법을 통통통 외워가지고 뭘 시험 볼 게 아니잖아요. 얘가 어느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만 알면 이제 이런 어플 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 주무기관에서 왜 이걸 이 방향으로 개정했을지에 대해서 그 단초만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줄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네, 하면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이거 정복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법령을 어디서 찾아? 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그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주소창에서 로우 low.go.kr 이렇게 누르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쭉 나오고 여기 보시면 뭐 재정 개정 이유 치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게임하듯이 저 포트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걸 다 눌러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감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야 어 오늘 김태형 의원님을 처음 봤는데 계속 제가 이름을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김태형 의원님한테 무슨 말씀 드렸냐면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오샤라는 법이 있어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구조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그걸 봐야지 뭔가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법도 모르는데 외국 법 그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건 또 번역하다 시간 나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국내법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법들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에 있는 법인과시사법을 가져왔듯이 국내에 있는 법은 결국에는 독일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뭐야 성문법 위주의 법들을 가지고 쭉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륙법은 이제 판례법 위주긴 하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를 딱 해보더라도 국내법에 대한 단어적으로는 이해가 딱 돼 있으면 영어로 번역할 때도 금방금방 머릿속에 딱 개념화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재해다. 외국에서 산업재해 뭐라고 하지?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그러면 외국에서는 영어는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액시던트? 내가 생각했을 때 액시던트는 그냥 사고라고. 트래픽 액시던트 하면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공부해보니까 액시던트라고 하는 거를 명문의 규정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고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재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트래픽 액시던트는 교통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피해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그러니까 이런 개념화가 돼야 영어로 된 단어를 읽어봐도 이게 탁탁탁 이거 오는 거지 없으면
아니, 씨, 한글로 된 개념도 이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외국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 이런 거 언제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이 투입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제가 박사학위 할 때, 그 대학원 과정에서 석박사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비껴가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산업법이 이렇게 방대한데, 이거 어떻게, 그 하나 구조를, 하나하나는 어떻게 공부해?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실무에 쓰는 거, 이거 위주로 할 거야.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본다니까?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구조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멘붕 오는 거죠. 이게, 아, 이 뭐지? 내가 산업법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맨 땅에 헤딩하는 지금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물어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거 물어볼 사람도 있죠. 저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법령집 하나 들고 계속 달려다 외워가면서 이게 외워질 수가 없지. 막 우리 김태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연결되는 행정규칙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아, 잠깐 내가 뭐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었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씨, 내가 뭐 하고 그럼에도 좌절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를 봐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36조에 있단 말이에요. 36조에 보면 고시가 연결돼 있어요. 고시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뭐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 규정이나 아니면 미국 규정이나 안시 규정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규정하고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데에서 있어서 현행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있어서 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취지에 맞게 이 제도라는 게 특성에 맞게 제대로 잘 구현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는가? 가이드라인 성격에 있어서의 이게 실제로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어졌던 전체적인 흐름에 잘 맞게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면 그게 논문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고 잘 이해 안 되고 그건 뭐 당연하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이해 잘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밤새 가면서 그 했던 저는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고 공부하시면서 정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물어보셔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Q&A 게시판에 물어보셔도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뭔가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게 더 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입할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예.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그걸 피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이가 확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지난 학기에 논문 심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어 논거로 뭘 가져왔는데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출처가 어딨냐고. 지금 본인 어 이 주장에 있어서의 나머지 이 논거로서 됐던 것들 출처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음. 본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인공지능 활용할 때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걔네가 제시해주는 그 정보 그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제가 소위 저기 뭐야 이렇게 말하면 겁도 없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쓰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음.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하고 계시는 맨땅의 헤딩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챗GPT나 이런 애들 되게 그럴듯하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소가 넘어갑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예. 그리고 챗GPT 3.5 버전인가요? 지금 무료 버전이라고 하는 게 2019년까지인가? 그때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는 거니까 법령 소개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2019년 이후로 법령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음, 나는 것이고, 네, 4.1 버전 나왔겠죠. 아무튼, 예. 인공지능도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 내가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잘 활용하려면 결국에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내가 걔한테 농락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거. 그리고 또 실제 진짜 전문가들이 AI에 의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걸 보면서 필터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음, 법령에 있어서도 사실 뭐 다양하게 접근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뭐 이런 거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부분 부작위범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이거 혹시 책 제목 보이세요? 책 제목이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라는 책이에요. 저기? 어, 부작위. 그러니까 부작위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명령 규정을 줬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범죄를 성립했다. 이게 부작위범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부분 부작위범이에요.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이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에 대해서 이걸 알고 싶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읽고 또 과실범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거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게 이게 형법에서의 범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형법에서는 고의범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범죄 성격을 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6가지 유형만 딱 따로 빼가지고 과실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입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뭐 누가 읽어봄직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하나씩 팍 파고 들어가지고 이 개념이 정말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저 한 개념의 부작위범이라는 거 하나, 과실범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범죄 성립 요건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요 단순한 개념 하나를 저 두꺼운 책을 만들려면 얼마나 그간에 있었던 연구나 사실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저자가 그 다양한 사실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건 야, 이렇게 정말 뭐 소위 이 품이 있고 품격 있고 야, 이 정말 대단한 지식들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흡수한다. 그러면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어떤 하나의 사례를 설명할 때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라든가 내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향유했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얼마나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지루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 결론적으로 지금 맨 땅에 헤딩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죠. 네. 예. 열심히 하면, 예. 그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계속 맨 땅에 헤딩하면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비법적으로 외국의 법령 막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 단어 해석하다가 막 밤새고 또 그 다음에는 조문 찾다가 밤새고 그 다음에는 또 국제 기준하고 비교하다 밤새고 막 이러 근데 그 정말 지난했던 시간 자체가 너무나 이게 너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지금 빨리 논문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았는데요.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게 커넥팅이 일어나는 거죠. 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이게. 네. 아무튼 지금 우리 김태화님 취침 시간 된 것 같으니까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도 됐고. 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 아마 휴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로 잡아놨나 그랬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라이브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